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청와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홍준표 전 후보가 오늘 자유한국당의 첫 대표가 됐습니다. 다당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당내 진상조사단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하디슈 보여주시죠. 예, 우려 한 방에 날린 문 대통령 첫 대미외교 평가와 시사점이란 제목인데요. 우려했던 점은 어떤 점인가 모르긴 좀 살펴봐야겠죠? 화면 좀 보죠. 예,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린 문 대통령인데 물음표까지 들어있습니다. 걱정했던 부분 몇 가지 있긴 하죠. 혹시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등 격동했었는데 돌출 발언은 없었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적인 발언을 혼자 독자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성과로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북핵 주도권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한 나머지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죠. 서로의 정상회담 과정, 만찬 과정에서는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하게 서로 잘 맞는다. Great chemistry, very, very, very good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문 대통령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인데 휴가지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 관련을 트럼프가 언론들의 브리핑을 했죠. 그러나 이 내용은 서로의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측은 얘기했습니다. 여당 기대 이상의 큰 성과였다. 야당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 번 평가를 하기로는 했습니다만은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평가 또 그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추가 화면 자료 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정과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입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And as you know, that trade deal is coming due, and it actually came due a couple of weeks ago, and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good deal, right? We made some progress. I think so. That's what the word is. And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무역과 관련 양측 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예, 국가 운영에 있어서 외교라든가 해외 방문했을 때는 아마 대통령한테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하나로 모여서 힘을 모아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들을 받긴 했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자 합니다. 네, 왕장 소장. 예, 저는 지금 정상회담이 끝나는 현 시점에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과가 있다 없다 말하기보다는 짧게는 한 2주간, 예. 길게는 한 2달간 G20까지 이렇게 끝나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미국과 한국 간에 서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어떻든 서로 봉합을 한 부분이 많거든요. 의견이 다른 부분을요. 근데 봉합을 한 이야기가 지금 정상회담을 마치고 헤어지자마자 서로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북 코드를 관철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이면에는 그 현실적인 대가가 만만치 않았다. 정권 입장에서 코드라면 사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또 전작권 전환을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 대북 대화에 대한 주도적 역할, 그리고 문 대통령의 열망을 미국이 지지했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40조에 대한 투자 구매를 약속했다. 그리고 전작권이나 킬체인, 전작권과 관련해서 KAMD나 킬체인하고 관련해서 80조에 가까운 돈이 향후 5년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 FTA와 기타 환율 같은 통상 문제가 다시 지금 불거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쨌든 나왔다. 그리고 중동, 이라크, 시리아, IS, 그리고 아프간 등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네. 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 때는 얻은 것과 나갈 것,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정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공동성명 중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미 일의 동맹관계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거는 상당히 북쪽에 상대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이란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서로 칭찬해준 분위기, 속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일단은 외교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위기 문제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에 조지 부시를 만나러 갔었을 때 한미 그 제1차 정상회담 때 햇볕 정책을 설명을 하니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하게 디스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 봐라. 논란이 있었죠, 많이. 하면서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결례를 그리고 말 그대로 굴욕 외교를 당했던 그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한미 정상회담 처음 갔었을 때 이지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지맨이라고 하면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뭐 편안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참 순진한 사람,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 웃기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서 이지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또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갔었을 때 앞서 자막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정말 우리는 찰떡궁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 뭐 베리베리 베리굿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이제 끌어내면서 디스맨, 이지맨 이후에 세 번째 진보 정권에서 갔었을 때 이러한 표현과 저러한 표현들을 받아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호 신뢰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측면을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쇼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기본적으로 한미 FTA 문제와 그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 FTA 문제는 말 그대로 미국 국내용 정치쇼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미 FTA 재조정하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하고 공동분석해서 공동으로 평가자 지난 한미 FTA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사실상 진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들을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였다라면 현재 한국 언론이 외려 또는 한국 정치권이 외려 한미 FTA나 방위 분담이 또 하나의 대가가 아니냐. 네. 남북 관계에서의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이거를 지불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났던 부분들은 트럼프가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도 카메라 불만 들어오면 한미 FTA를 이야기하고 방위 분담을 이야기했고 네. 카메라 불이 꺼지거나 기자가 나가면 이 부분에서 침묵했다라는 것들은 바로 러시아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수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국내 할 정치형 수가 있어요. 쇼였다 뭐 그랬었군요. 예. 노영희 변호사. 저는 뭐 일단은 우려가 사실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나온 결과를 그대로 뭐 고지고대로 무조건 우리가 다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보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려는 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한미 FTA 관련해서 뭐 자동차나 철강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경론이 오고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그 미국이 노리고 있는 꼼수나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공동 성명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차단하는 데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점은 그거죠. 7시간 동안 결제가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 만약에 협상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면 사실은 만족스러워하는 측에서는 발표를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뭐 여론을 조금 좀 더 만들어내고 싶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좀 끌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제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7시간 동안 발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따져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태도나 뭐 캐릭터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그런 것과 별개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네. 또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공동성명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뭐 규제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많이 일단 그 외부적으로는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건 뭐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동성명이 뭐 7시간 지체가 돼서 발표했던 것에 대한 배경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죠. 그 틈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합의된 내용이 아닌 것을 개인적으로 브리핑했던 측면이 하나 있죠. 또 어느 보도에 따르면은 그 무역 관련해 가지고 프리 앤 페어 트레이드에서 자유를 빼자는 용어를 가지고 나중에 한국이 빼졌는데 그게 쟁점이 돼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걸렸던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마치 프리란 말이 들어가면은 미국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 여기에 배치가 되는 것을 한국이 주장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정기남 소장. 글쎄요,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 혹독한 실전을 경험하는 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진보 정권 11년 만에 이루어진 그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어쨌든 이 지난해 탄핵 전국 이후에 한미 간의 정상 외교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어떤 많은 의제가 있었습니다만 의제를 첫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 없듯이 의제를 조율하기보다는 뭔가 한미 간의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만들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특히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성과라고 한다면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남북 관계에 운전석에 앉게 됐다. 이 말했는데 결국은 한반도의 주도성,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어느 정도 미국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네. 미국을 이해시킨 측면이 있다. 그래서 향후 이게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네.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역시 또 많은 과제를 안고 온 또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실제 한미 FTA 문제라든지 통상 압력이 굉장히 그 파고가 높아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공동 성명에는 빠졌지만 아까 우리 양무석 우리 이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어찌 보면 이 FTA 문제라든가 통상 문제를 국내 정치로 상당히 이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뭐 TV 카메라가 켜질 때마다 FTA 문제를 얘기하고 통상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을 노출했었는데 이 문제는 향후에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는 별개로 이후에 지금 한미 FTA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 네. 또 통상 압력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어떤 논리 개발이 지금 필요한 그런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지금 이제 산자부 장관이 오늘 아마 내정됐습니다만, 이 통상 조직 정비도 지금 시급한 과제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정부는 특히 산자부 내에 어떤 통상 교섭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신설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 임명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이 복잡한 협상을 통한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제를 남겼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두 번에 걸친 만찬과 정상회담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아까 황장수 장 얘기했다시피 이후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의 독트린으로 그 대변되는 이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많이 지금 다운시켰다.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트린, 문의 독트린이 뭐냐? 지금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 그것도 연합 방위 부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격 의도가 없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교체나 인위적인 이 정권 붕괴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위적인 통일 노력을 가속화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미 정상이 일단 합의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의 주도권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일단 계기는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다.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나름대로의 하나의 구호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한미 FTA 부분에 있어서 재협상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실리를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보할 기미가 없다. 이 부분이 앞으로 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숙제이고 우리가 주목해서 좀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네, 정치자 만평가인 차명진 전 의원. 우리가 뿅망치 해보셨죠? 네, 해봤죠. 뿅망치 잘하는 사람들은 네. 어디서 이 뿅이 이 두더지가 튀어나오든 다다닥 순발력 있게 하는 거죠. 순발력 있게 막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들 칭찬하시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뿅망치에서 조금 좀 서투르신 것 같다. 이런 뿅망치 생각이 그려진 그림 문재인 대통령 닮았네요. 네. 이 가기 전부터 사실 국내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라고 쓰고 사드로 읽던데 사드라고 네. 쓰고 사드로 읽네요.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THAAD. 참. 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사드. 우리가 환경평가 이거 의례적인 거다. 이거 통해서 결국에는 수용한다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마지막 비행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드 문제에 집중됐는데 정작 미국은 사드 그리고 어차피 설치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 핵무기 이게 개발 단계니까 아직 완성 단계 아니니까 뭐 6개월 내지 1년 늦춰질 수 있어. 대신 그것을 개발을 못하게 우리는 당둥은행을 묶는 등 아주 전방위로 압박을 하겠다. 합의문에도 나와요. 이 압박은 외교의 일환이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노심초사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관계자의 예상을 띄워놓고 사전에 정영 안보실장이 가서 비공개적으로 조율을 좀 열심히 했다고 하죠. 그렇죠. 사실은 현장에서는 미국은 트럼프는 우리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대상하지 못했던 미군 주둔 비용, FTA 이런 문제들을 막 터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뿅망치 문재인 정부가 이 뿅망치 다루는데 조금 좀 서투르셨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한미 정상이 보통 임기중에 한 서너 번 만나요. 만나면서 앞으로 이런 숙제들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 활동 자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얘기들은 많이 조금 흥미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었지만 김정숙 여사가 입고 갔던 장옷을 하버드 전 대사 부인이 좋다고 칭찬해 주니까 즉각적으로 벗어서 선물도 하고 이런 모습은 조금 호의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외교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안고 있듯이 외교적인 의전 절차는 즐겁게 하더라도 이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요. 아까 했던 장면이 다 지금 나오네요. 옷에 관한 칭찬 나오니까 지금 선물로 지금 벗어서 주고 했던 이런 대목인데요.
뭐 이런 것은 뭐 굉장히 흥미있고 좋은 또 새로운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외교적인 과제는 여러 패널들이 지적했다시피 정말 현실적인 과제로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예. 홍준표 체제 출범 달라진 모습 국민 신뢰 여야 속내는 나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 국민 신뢰는 홍준표 신임 대표가 되면서 달라진 모습 보여줘 국민 신뢰 얻겠다는 거인데요. 지금 보니까 화면에 보면 감자밭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자밭에서 2달 만에 백수 탈출한 홍준표. 오늘 전당대회를 독특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식 행사를 하면서 후보군들은요, 경기도에서 지금 감자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로 새 대표 후보 중에서 홍준표 후보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당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만심 때문이었다. 혁신하겠다.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신뢰 받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다른 정당들 또 다른 정치인들의 평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요, 최고위원들 지금 이철우, 김태흠, 유효의 이재만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며칠 전에 빨간 옷 입고 신발 벗고 뛰겠다고 주목받았던 유효의 후보도 보니까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군요. 2, 3등 안에 들어서 당선됐다고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김홍걸 지금 민주당 소속이죠. 김홍걸 민주당 통합위원장 저직 막말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저질정 지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하고 있고요. 하태경 바른정당 하태경이 홍준표 방진법 당론 발의하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신임 대표 기억해 보니까요. 새누리당으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 한나라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돼가지고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데 첫 대표가 됐군요. 질문은 그겁니다. 홍준표 체제가 출범하는데 여야 각 정당들 또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의 속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리하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나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대표를 맡기 앞서서 막강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대표로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전 경남지사가 됐는데요. 홍준표 체제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 또 당내 친박들은 어떤 생각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차재홍 교수. 예, 뭐 저는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일종의 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새로 당대표가 됐습니다만은 뭐 많은 분들이 대여 강경 투쟁을 함으로써 여당이 상당히 공허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 여당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좀 오히려 더 조금 이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종의 막말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거의 뭐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과연 이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이 외연 확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이 대표가 이끄는 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다른 야당들이 거기 보조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을 것인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관리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친박은 말 그대로 턴레더죠. 홍준표 대표의 이 성이 홍씨 아닙니까? 불굴 홍이니까 아마 친박들 입장에
레드로 바뀌어야죠. 근데 이 영어의 턴 레드라는 말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다는 뜻도 있고 빨개지다는 뜻 말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창피하다. 예. 창피하다는 예. 뜻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이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예. 야당, 특히 야당 중에서 저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이 당대표가 된 데서 잘 만났다. 오히려 호적수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앞서도 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홍준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또 예.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적절한 은행들을 본다고 한다면 보수의 본진을 자처하고 있는 이해운 이 바른정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예. 그런 아마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차재원 교수 얘기 들으면 다른 의미에서 정당들이 많이 좋아할 계기가 된 것처럼 설명해 주셨네요. 정기남 소장. 네, 그 일정 부분 그 좀 전에 우리 차재현 교수님 얘기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예. 사실은 제1야당이 좀 떠받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제2야당은 어떻습니까? 제1야당이 떠받치고 있다. 예. 제2야당도 지금 사실은 거의 뭐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상황은 좀 아주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여당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120석이라고 하는, 아니 120석이 아니죠. 107석이죠. 107석이죠.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중 정서를 활용해서 지금 뭐 그 강경 보수들을 결집해내는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면 최고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 상대를 그 맞상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대략 난감한 스탠스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 이 그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친박 입장에서는 사실 좌불안석이죠. 예. 이거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에는 게 홍준표 노선에 소위 이르면 납작 엎드릴 것이냐 예.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보수의 길을 가지고 노선 투쟁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좌불안석 또는 뭐 불편한 동거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바른정당이나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쨌든 그 야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고 네. 또 서로 또 뭐 싸우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지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네. 바른 그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묻히고 결국은 막말만 떠올랐다. 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자체는 그랬다. 네. 그러나 어떤 측면에는 활기는 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양문석 이사장. 예,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당은 방긋방긋. 어허. 그다음에 친박은 침울하면서 이제 우리는 패족의 길로 들어섰는가? 예. 라는 이제 자문을 할 것이고 야당은 한 번 정도 방긋.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대체로 비슷한 평가 들으시네요. 예, 그 대체로 좀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예. 어쨌든 대선 시기부터 지금 이번 전당대회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홍준표 대표하면 떠오르는 게 막말 정치의 아이콘. 예전에는 진보 진영에 있어서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보수하면 진보보다 상대적으로 품격이나 우아스러움에 있어서는 예. 그 훨씬 더 많은 그 점수가 갔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됨으로써 이제는 막말 정치의 아이콘 보수 정치가 이제는 막말 정치가 돼버리는 예. 이제 이러한 그 이 동일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홍준표 그럼 그 당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신보수주의를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보수주의가 새로운 복지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그 정책의 수정과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막말로 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보수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극도로 더 나빠졌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그 누구 말대로 참 문재인 대통령 복도 많아요. 우리 이제 황장수 소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 복도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옮기세요. 황장수 소장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수단 뉘앙스로 했는데 예. 양이 옮기려면 어디 그래서 정확하게 옮기라고. 이제 제가 그 황장수 소장의 문재인 대통령 참 복도 많아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주석을 달아보면 네. 자. 현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 막말 정치의 아이콘인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되는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또 거의 자살골과 마찬가지의 이 조작 사건에 휩싸이는 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상 그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 있어서는 야당이 가만 있는데도 도와주는 형국이다. 예.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황장수 형 정확하게 뭐라고 했나요? 예, 문재인 정권이 잘 못하는 것도 많은데 예. 이 시원찮은 그 여당의 이 형태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계획이 앞부분을 되고 있다. 생략하고 전달했다. 그 그렇게 얘기군요. 이야기했고요. 예.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느낌이 싹 다르긴 하네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예. 감자밭에서 감자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감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울시청 해석하시네. 앞에서 텐트를 치고 예.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괴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석고대죄를 자성 책임. 철저하게 국민 앞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요. 자유한국당이 25%를 절대로 넘지 못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24.2%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슬아슬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자신들의 어떤 이 지난 어떤 정권을 몰락시킨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했냐, 최순실 혼자서 했냐, 전부 다 동참을 했고 공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 새로운 신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도 저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은 좀 귀찮아졌다. 그렇지만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을 유지해 가는데 큰 실수만 없으면 유리하다 생각을 할 거고 예. 친박은 내비뒀다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지면 그때 갈아치우자. 그리고 야당은 강성으로 가야 되나 기타 야당은 예. 안 그러면 아예 차별화해서 가는 게 나은가를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 예. 저는 이 철저한 반성 없이 이대로 가면요. 정말로 이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제 저랑 견해가 좀 다르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뭐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홍준표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는 그분을 어떤 식으로 이 전략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이끌어 나가는 이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캐릭터를 이 홍준표 대표가 이끌고 나감으로 인해서 좀 더 극화된 형태로 분명히 앞으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데 예. 그런 것을 현재 있는 그 민주당이나 이런 여당 쪽에서 과연 슬기롭게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분들하고 협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거는 매우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예상은 했겠지만은 매우 불안스러운 상황이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당과의 공조나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좀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친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51,891표를 얻었는데 원유철 대표가 2등을 했어요. 그런데 네. 18,125표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3,000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원유철 후보가 이제 받았던 표보다 훨씬 많은 표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확장성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줄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당이 나아갈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박 입장에서는 일단은 해처 모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입장에서 특히 지금 이제 이해운 대표가 당대표로 뭐 됐지만은 이해운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자유한국당 누르고 바른정당이 막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많다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는 마이웨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저는 다른 패널들이 지금 얘기한 것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예, 이거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신임 대표가 고난의 행군을 지금 시작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정당인들이 고난의 행군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고난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비교적 당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차명진 전 의원. 당사자죠, 제가. 네. 당사자인데 네. 이렇습니다. 예, 우리 특히 이제 종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거의 그냥 난도질을 해요, 그죠? 저보고 이야기하시죠.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편도 한 6개월 있다가 예. 팩트 체크를 좀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틀린 말 한 사람 그다음부터 출연 정지시켜야 누가 제대로 분석했나? 바보 한 사람도 출연 정지시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입장 바꾼 사람 이런 사람도.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예, 정치는 신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따라서 그리고 또 표를 찍는 유권자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 시계는 결국 돌고 도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칠흑 같은 어둠, 자정의 시계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앞도 안 보여요. 시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확 안 들어오네요, 지금요. 예. 시계. 자유한국당은 자정. 그다음에 한밤중이네요. 예. 그렇지, 한밤중. 그다음에 저기 바른정당은 새벽. 뭔가 이 기대감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 어디입니까? 저 창문으로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아주 영광의 정오. 햇볕이 쨍쨍 뜹니다. 그래서 저기 새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벽은 바른정당. 바른정당. 예. 그다음에 저기 국민의당은 저녁이에요, 지금. 예. 뭔가 이게 날씨가 어두워지는데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지금 오늘의 주제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예, 우리는 막 아주 칠흑같은 어둠입니다. 뭘 해도 손에도 안 잡혀. 시간만 지나면 앞 새벽이 오나요? 어떠나요? 오지요, 옵니다. 시간만 지나면요?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예. 그래서 뭘 잡아? 이거 뭐 저기 막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이 물컵이라고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이건 뭐 무슨 뭐 화장실 변기통이고 막 이렇게 앞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옵니다. 물론 이게 원심력이 작용해서 튕겨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와신 상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신 상담을 하는 과정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홍준표 대표를 막말한다고 막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분이 거의 뭐 4% 지지에서 24% 얻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51% 얻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진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봐주십사. 보니까 이 평론인 부분 좀 짧게 길게 하셨는데 또 이 와중에 양문석 이사장이 한마디 하겠다고 하니까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 뭐 막말하는 홍준표 대표에게 막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막말을 했는데 막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막말입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는데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에서도 수없는 그 행성들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한쪽에는 막말, 한쪽에는 주사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지지자들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현재 막말과 주사파라 논쟁만 가지고 보수 정당을 이끌겠다고 하면 새벽이 오기 전에 다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정치 핫 이슈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군요. 단독 범행이라더니 김성호 전 의원. 그런데 김성호 전 의원도 그렇고 당에서 진상조사한다고 그랬는데 또 추가로 당에 공식 통로로 제보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당내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단독 범행 결론 내린가 이게 속전속결인가 모르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지 6일 만에 마쳤고 7일째 일주일 만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 지금 소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본격적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는요.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은 이유미 씨가 지금 이준석 그동안 여러 가지 문자가 나왔는데 사실은 추가 자료를 계속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또 그 증거 추가 자료 내달라고 하니 그것을 통해서 진술했다는 얘기고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 4사람하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이유미 씨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만나서 얘기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당시에 당 대표급에 해당됐던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당사자였던 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후보, 이런 분들의 제보 조작 관련 전혀 공모라든가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 정치적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당의 제보 검증 시스템 무기력했다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의 수사를 추가로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환이 됐던 김성호 의원 자료 여러 가지 안철수가 바보냐 이런 것이 만약에 조금 미심쩍었다면 그걸 받아들였겠느냐라면서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해서 하면서도 자료는 이준사가 아닌 다른 공식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뜻을 갖는가라는 좀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원 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변호사죠. 내가 몰랐는데 당연히 당시 안 후보도 몰랐을 것이다. 이준서 최고 조작 지시한 적 없다라는 얘기고요. 황교안 의원 이런 결론에 대해서 단독 배몽 결론 내렸는데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 발표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그겁니다. 김성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당은 이런 조작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 더구나 안철수 당시 후보도 전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동안의 자료는 김인원 부단장 등이 아니라 또 이준서 최고가 아니라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제보받았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발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내용 보겠습니다. 자신의 증거 조작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에서 사실 일체를 6월 24일을 전후해 조성은 전 비대위원 및 대선 시기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놨습니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제 인생에 조작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나는 이준서, 이유미 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조작을 하겠습니까? 나에게도 국민의당에도 조작은 없습니다. 그 인터넷만 사실 뒤져봐도 파슨스 동료라던가 입학식이 전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부족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명선거 추진단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원 씨에게 최초 보고 받았을 때 추가 검증하실 생각 없으셨어요? 김인원 씨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준서 씨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는 전혀 당은 이런 조작하고 전혀 무관하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보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당의 공식 통로를 받았단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말인가?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 사실 저는 김관영 의원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자체 조사해보니까 그렇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수석 부단장이라던가 김인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공식 통로라는 게 과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상호간에 일치하거나 합의가 돼서 뭔가 좀 시원하게 이게 해결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궁금증이 더 많이 쌓여가는 느낌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김인원 변호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이준서 씨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공식 통로를 받았다. 그럼 공식 통로가 뭔지를 말을 해줘야지 맞는 말인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본인들은 검증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다 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박지원 전 대표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약간 태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해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미 씨의 태도가 사실은 저는 매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안철수 전 대표에게 2월 25일인가요? 문자로 이렇게 고소 취하 얘기도 하면서 뭔가 구명 운동을 펼치라는 듯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기자단에게도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에게는 뭔가 윗선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주고받은 카톡과 바이버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본인이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김관영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용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유미 씨가 정말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는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유미 씨도 지금 입장 변화를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인가, 당을 위해서. 혹은 개인이 그동안 당에게 거짓말했던 것을 지금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역풍을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기남 소장. 근데 김성호 전 의원 말씀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은, 그러면 좀 얼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를테면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이 얘기하고는 또 어떻게 인치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당 차원의 어떤 그 조작 지시, 또 윗선의 뭐 개입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은 그 기본 자세가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저는 그 당에 관계된 그 지도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철저하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그 순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오늘 김관영 조사단장이 나름대로 저는 그 신뢰할 만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역시 안고 빠진 국민의당의 해명이다, 이건 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국민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김관영 조사단장 얘기처럼 검증 부실의 한계를 분명히 자인했거든요. 이건 공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당의 관계자들이 이것은 철저히 검증했다, 또는 뭐 이게 당의 공식 통로로 나름대로 이 제보를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검증 주체, 이른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저는 그분들이 무슨 뭐 실정법상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검증 부실의 책임을 당 전체로 좀 모호하게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뭐 이전에 당의 홍보빌 리베이트 사건이 나왔을 때요, 당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최종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만, 당시에도 내부의 진상조사를 발표했을 때 참 엉성하게 좀 발표를 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네요. 황장우 소장.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는 게요, 명쾌하게 뭘 하기보다는 항상 정당의 리더가 있고, 리더 주변에는 어떤 사적인 라인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을 세워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당의 공식적인 통로이냐,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사적 라인이냐, 이 문제가 지금 이유미 제보 조작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요, 자꾸 이유미의 개인적인 부분이다 하고 단절시키면서 안철수 라인 전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미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당을 물고 늘어져서 당에서도 일정하게 관여를 했다, 이렇게 해야 당 차원의 방어가 되지 고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을 끌어들이느냐, 당과의 고리를 만드느냐, 안 그러면 당과 단절시키느냐를 놓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말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밤이 깊으면 새벽에 오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 같은 북위 50도 이상 지역에 가면 허기야만 3개월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밤만 있을 수도 있어요. 차명진 전 의원 양쪽에서 공격을 받네요. 차명진 전 의원 말고 차재원 교수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왜 이 당 공식 통로로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속담에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말 그대로 꼴뚜기가 어물전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꼴뚜기가 잘못한 부분, 꼴뚜기가 보기 싫은 물고기고, 그것이 지금 어물전에 섞여 있음으로써 어물전 전체를 상당히 품격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물전에 뭐가 죄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강변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애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 공감을 얼마만큼 할지는 저는 사실 좀 상당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국민의당 주장대로 이 국민의당 조직에서 지시를 하거나 뭐 이래 조직적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이유미 씨가 들고 온 부실한 이 지금 조작된 증거를 갖고 상당히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 측면, 그런 부분들을 속에는 또 일종의 게이트키핑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된 측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이기기만 하면 다 이렇게 우리가 다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스스로의 도덕적 경계의 이 벽을 낮춘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장영진 전 의원. 네. 뭐 중간에 또 한 번 또 지적도 나왔네요. 뭐 하여튼 뭐 어떤 얘기든지 그 표현만 부드러우면 달게 저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약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백야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흑약. 예, 대한민국이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고, 이게 보면 참 정치가 쉽지 않다는 거를 국민의당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이유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지금 우리가 다 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국민의당은. 그 안철수 후보가 한때 1위 후보가 되는 듯 하다가 또 지지율이 급전직하면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으면서 그 계기를 찾기 위해서 당에서는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단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어떤 건수도 별 검증 없이 그런 문제를 어떤 활용했을 건데 그 예상대로 이제 활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도 터진 거고 이번에 이유미 사건도 터진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정치를 배우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겪었다면 아마 이 이유미 사건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총은 거꾸로 둔 겁니까? 이게 총이 아니라 우리 홍준표 대표가 선거 때 지게작대기도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게 총인지 목발인지 모르고 일단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총이 이거 쏘면 나가겠지 한 거예요. 이게 이분들 그러니까 실제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경험이 일천하고 목발 들고 총을 쏘는 것처럼 했다. 그렇죠. 의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겉에서 정치를 그냥 보면서 보니까 정치 보니까 다 끝나면은 선거 끝나면 전부 다 위안부야 되더라. 이기면 된다. 이기고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사실 의병들의 정치에 참여해서 하여튼 정치하느라고 뭐 공식 라인이고 뭐고 하여튼 점검이고 뭐고 아마 그런 것들이 소홀해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의 초점하고는 약간 달랐지만 재미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초점 이거 아니었어요? 양문석 이사장. 예, 재미는 있었는데 좀. 자, 지금 이기고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심리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리적 분석을 하기 이전에 사실적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좀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대면 조사도 다 하지 않고 대체로 또 전화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 공식 통로로 받았다, 이준석, 김인훈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와 상당히 위배되는 담당자로서의 그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입니다. 김성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진상조사단의 너무 빠른 그리고 너무 부실한 조사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인희는 부단장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인 줄 알았다. 비참하고 분노가 치민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검사 출신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 영상을 보면 딴 거 내용 다 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 효과음이 전혀 안 나와요. 그죠? 두 번째,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 기본적으로 여성의 음성톤과 남성의 음성톤이 동일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 이사장이 전부터 그런 지적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초등학교 이 연습용 녹취 파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검사 출신인 김인원 부단장이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고 지금 와가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증 시스템이
있었다고 했고 무력해졌다고 했고 무력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과연 검증 시스템이 있었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검증했냐? 그리고 어떻게 검증했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이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빠진 상황에 있어서 전화 그 조사와 일부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를 조기에 그 발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입니다. 예. 뭐 또 나름대로 검증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했나? 더불어 검사 출신이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 거기로 봤을 때는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게 양문석 시장 지적인데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 직접 입장 표명 없이 조사단장이 오늘 뭐 입이 100개, 10개,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사과를 했죠. 조사단장 김관영 의원 대리사과 왜? 라는 질문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 50분 대면 조사를 했죠. 그런데 직접적인 지금 뭐 관련 발언, 직접적인 발언 없었습니다. 그중에 의문점들도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대면 조사 대신에 전화 조사를 했고 이후에 이제 50분 대면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김관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심쩍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이 몇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5월 5일 이건 대선 전이죠. 대선 전인데 그러면은 당시 국민의당에서 문준용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이유미 조작 사건 과연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는 인지했나라는 것인데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쟁점화시켜서 선거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안철수 당시 후보는 보였다라고 주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6월 24일에 안철수 전 후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단독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이준서 전 최고가 얘기했는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치하를 요청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유미 조작 사건은 왜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설명도 깔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날 이유미 씨 안철수 대표에게 문자를 물론 일방적으로 보낸 겁니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두렵다라는 것인데 안철수 전 후보는 이거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 맥락도 몰랐다. 그래서 문자에 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왜 안철수 전 후보를 붙잡고 늘어지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 대선 국면이었고 최고 후보였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접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진상조사단장만 대리사과를 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화면 보겠습니다. 이준서 씨는 아까 위선 지시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위선 지시가 없었습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안철수 후보가 바보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조작 사실 알았다면은 그걸 기자회견 하도록 허용을 하겠어요?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도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바보입니까? 어린애냐고.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안 대표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다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기자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 직접적인 사표명은 아직까지 없는 가운데 김관영 조사단장이 대신 이제 사과를 했고 대신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당 차원에서는 증거 조작할 만큼 미숙하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당에서 만약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또 부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 관련 질문이었는데요. 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김시민 의원 리베이트 사건 때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아주 첫 번째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였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리베이트 관련된 의혹이 있으니까 뭐 본인의 그런 직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결백 내지는 그런 사실 없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씨와의 뭐 문자나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뭐 현재 내려놓을 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가 처해 있던 상황이 사실은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정말로 그 대권에 한 발자국 다가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 뭐 확인했다거나 알았다거나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은 잘 몰랐지만 어떤 느낌상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그건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그 전 대표나 전 후보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찜찜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나는 전혀 결백합니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안철수 전 후보가 사실 여기에 적극 개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몰랐을 가능성도 크고 반대했을 가능성도 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 얘기하기에는 본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전 사건하고 지금 사건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김수미 리베이트 사건이 사실 무죄로 나온 것을 보더라도 본인이 예. 아는 게 명확했다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다른 뭐 정말로 정치만 오래 해오신 분들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의 대표였던 그분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해명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예.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은 본인의 양심을 걸고 계속 침묵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은 정리된 말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꼬리 자르기 의혹을 자꾸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앞서 김성호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바보 아니다, 어린애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동의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인원 전 부단장은 법적 책임 없다 이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새정치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상징으로서 새정치를 활용한 정치인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준서와 5분 동안 그 면담 속에 제보 조작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고소치하를 그 요청을 하면서 예. 제보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해명함으로써 실제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다라면 현재 이 모든 것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상당히 정치적 책임에 회피하는 태도 이 부분들을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지적할 수밖에 없지요. 예. 차재원 교수. 예, 지금 뭐 그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뭐 전혀 안 알리기 위해서 뭉개고 있다고 볼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 시기가 멀었다고 지금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진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섣부른 입장 발표가 또 다른 정치적 구설과 논란을 낳을 경우에는 더 큰 이 정치 후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입장을 좀 표명을 지금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안인 만큼 이 계속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을 지금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한테 돌아오는 정치적 후과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하는 모습으로 이 사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검찰의 조사를 자청하는 그러한 강수도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서 최고하고 면담했을 때 당시로서는 이 재고 조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고소치하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분명히 확인이 안 돼 있어요. 당 진상조사대상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모른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안철수 대표를 의심하거나 하는 분들이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때 그런 법적인 관련해서 진짜 모른다. 최소 묵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 그때 가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수상과학처럼 다리가 4개 있으면 3개가 부러진 상황이죠. 대선에서 3등 했지, 김수민 사건이 있었지, 이은미 사건이 있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뭐 망치 들고 나와봐야 구하기는 어려워요. 안철수 대표 특유의 구름이 정치 하듯이. 김수민 사건은 결국 무죄는 됐죠. 당시 그렇죠. 좀 부정적인 파장을 네. 미쳤지만. 그래서 하여튼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지금 무건 수행 중인데 도를 터득하면 그때 나타나서 네.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맞다. 지금 너무 급하게 이 참새들 얘기 따라가지고 여기 와서 예. 얘기해봐야 누가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조금 뭐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네요. 예. 황창 소장. 예,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2003년 12월 15일 날 있었던 이해창 총재의 검찰 자진 출두권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가 무슨 일이었죠? 그때 이제 이 불법 대선 자금을 모금했다 해서 검찰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어서 네. 이해창 총재나 그 당시 이 한나라당을 향할 때인데요. 이해창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재발로 자진 출두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500억 불법 자금을 찻대기 사건 논란이 있을 때입니까? 지원했던 것도 받은 것도 자신이 시킨 거고 기업들은 이렇게 자기가 달라 해서 준 것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법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처벌하려면 나를 내라. 그리고 감옥 가겠다. 이러면서 검찰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갔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난감해가지고 만약에 이해창 전 총재를 처벌하게 되면 이 사건과 관련된 여야의 모든 주요 정치인을 다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 이해창 총재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2007년에 대선에 한 번 더 출마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잘못이 없다 하면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검찰에 출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당당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행태로든 오해 살 만한 구석이 있었다면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하나 좀 의아스러운 부분은 왜 이유미나 이준서가 안 전 대표 측에 고소고발 치하를 이야기했는가. 사실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이준서 이유미급에서 고소치하, 고발치하를 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행태로든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가 조금은 역겹거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초강수를 둬서 제발로 검찰을 출두하겠다든지 네. 안 그러면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든지 양자택일을 해야죠. 이렇게 가면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요. 정치적 탄압이 묘한 뉘앙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그 여당이나 검찰이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먼저 고백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이라는 조사가 시작되니까 고백했겠지. 맞아요. 조사도 안 하는데 고백을 했겠어요. 박선 비대위원장은 나중에 사과를 한 거고요. 예, 정기람 소장. 글쎄, 저는 이제 사람이나 또 조직, 항상 어떤 성장 과정에서요, 사고는 있을 수 있다. 또 시련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를 어떻게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느냐. 그게 그 조직과 사람의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과연
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과연 이 새정치를 파산하도록 둘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답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안철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 사건의 조작이나 또 이 조작 과정에서의 보고나 저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신문 기사 중에 대리 사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대리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 자체를 당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체도 대단히 잘못됐다. 아, 대리 사과는 당에서 용어로 쓴 겁니까? 당에서 그런 용어를 쓰고 또 언론에서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담한 결과를 얘기한 거겠죠. 자, 그러나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대면 조사도 시기와 장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면 조사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면 조사도 싫다. 그냥 전화 조사로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까지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대단히 좀 한심하다. 기본적으로 새정치라는 게 뭐냐. 과거 그런 정치, 책임을 뒤로 미루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구태정치의 새정치라는 게 반대편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차제에 지금 지지층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든지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 최소한의 그 어떤 공강으로서 어떤 검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만약에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당을 허물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좀 당당한 태도가 지금은 요구되는 때다. 숨으면 숨을수록 의심만 커진다. 어쨌든 간에 지금 논의 중에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고소고발 취하는 분명하게 얘기했다는데 왜 조작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안 됐을까 계속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후에 아마 조사 과정이라든가 당 내부에서 좀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주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야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오늘 전당대회 관련 그다음에 제보 조작 관련해서 국민의당 얘기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좀 정당 문제를 볼까요? 주제 주시죠. 협치 약속했지만 되는 일 없는 정치권, 여당, 야당들의 역할이란 그겁니다. 최근에 여당, 야당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패널들 준비해 주시고요. 이 야당, 여당 정치에서는 사실상 보니까 우리 그 정치 평론하는 패널들의 역할도 포함되는데 혹시 또 패널들의 역할도 조금 할 말이 있다면 거들어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가 설명하는 동안 준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요즘 여야 정치권 상황. 여당의 경우에는 지지율은 높은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다. 지금 현재 청문회에 맞춰 있는 지난번 신삼종 트리오라고 했던 송영무, 조대혁, 김상곤 중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오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이런 가운데 아직 뭐 상당히 호의적인 몇몇 당들은 몇몇 야당은 추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계속해서 인수위도 출범했는데 좀 협조 좀 해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홍준표 체제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민의당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바른정당은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와 있던 한 5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여야 정치권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정치권을 진단하는데 뭔가 서로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에서 정치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치 평론하는 패널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곁들여서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명진 전 의원. 네. 일단 여당은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조지오에. 거기에 제가 차재원 의원이라고 했어요? 차명진 의원이라고 했지 않았나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당의 에 대해서는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쓴 소설 그거를 한번 생각나는데 악덕 농장주를 몰아내고 그 돼지가 중심이 돼서 동물 세상을 만드는데 소위 말하면 혁명을 주도한 돼지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돼지는 특별히 더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주장하지만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겸손해야 된다. 최근에 여당 보면은 제가 볼 땐 다
뭐 잘하긴 잘하지만 나는 다를 거다. 나는 다르다. 너 논문 표절한 거하고 나 논문 표절한 거하고는 질이 다르다. 네가 술 먹은 거하고 내가 술 먹은 건 질이 다르다. 내가 이런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 임명해놓으면 난 멋지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길.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시고 야당은 이렇습니다. 지금 야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있죠. 우리가 그 김동리의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결국엔 어떤 그 구도하는 스님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중생을 구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과 연관됐던 분들 TK에서 오래 해잡순 분들 좀 이럴 때 희생하십시오. 그만큼 정치했으면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희생하는 모습 보이면 저는 아마 국민들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 금방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만해요. 아유. 오늘 압축적으로 얘기를 잘해주셨네요. 황장훈 소장. 저는요, 그 여당은 협치가 결국은 공존하는 거다. 지지율이 높다 해서 야당을 이렇게 뭉개고 우리 자신만의 코드로 가는 게 아니다. 즉 청와대 나팔수라고 여당을 구여당을 심판했으면 현 여당도 청와대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야당의 역할은 뭐 나머지 보수가 아닌 야당은 뭐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수의 기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 중요한 부분은 협조해주고요. 그렇지만 보수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는 부분에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죠. 그리고 평론가들을 평론하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해줘서 감사한데요. 평론가들은 돈벌이나 출연 기회를 뛰어넘어서요.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보냐 보수냐 어느 당과 가까우냐. 그래서 이런 친소관계나 배경을 떠나서요.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내용은 풍부하게 시간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변호사. 일단 뭐 여당도 아마추어적이고 야당도 아마추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들이 기본적으로 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본인이 취하는 스탠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평론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긴 하지만 각 사안별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이런 수준이 매우 높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준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뭐 평론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 저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저는 아마 먼저 야당 입장부터 생각한다면 야당은 아마 답답한 사람의 우물을 파는 거다. 우리가 뭐 추경 예산이나 정부 조직법이나 뭐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내놨으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라. 그렇게 아마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고 해서요. 지금 민심이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 지지율만 봐라. 지지율대로만 해주면 야당이 될 건데 안 그러면 당신들 망한다.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협치를 틀을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남 소장 얘기까지 짧게 드려야겠습니다. 이청득심, 하여튼 반대편의 얘기도 듣고 국민의 여론도 듣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어느 때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회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별개로 추경심의에 당장 착수하는 게 맞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